제가 가장 중요하고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요 전례 없는 공급자 우위 강도 요 내용입니다. 자신만의 근거가 확실하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확고한 주장을 하는 리포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리포트가 사실 최근에 별로 없었어요. 다른 어떤 리포트를 읽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정도였지 오 이거 되게 설득력 있는데 싶었던 리포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2차 전지 투자한다는 사람들 혹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IT 부품을 바라본 배터리 산업 요걸 봤는데요.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상으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IT 부품 쪽을 봤고요. 그 중에서도 LED 산업을 골라서 과거 얘네가 이렇게 뜰 때는 매출량이 어땠고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어땠고 이에 맞춰서 캐파를 어떻게 증설을 했다. 이때 얘네의 적정 주가는 요 정도 나왔었다. 그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배터리 산업은 어떤가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량이 한 2, 30페이지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읽으시는 분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다른 섹터지만 IT 부품 업체들과 2차전지 부품 업체들을 맞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공감이 된다면 다 읽어보시는 게 맞고요. 딱 들었을 때 그건 좀 공감이 어려운데 딴 거 먼저 읽어보고 나중에 읽어볼래 싶으신 분들은 3, 4, 5 전례 없는 공급자 우위 강도부터 ESS 세 가지 위험 요소 요런 것들을 읽어보고 2번으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결국엔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얘네 저평가야, 뭐 고평가야, 적정주가야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 리포트도 그걸 막상 IT 부품이랑 숫자로 비교를 해보려니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네의 상승분들 얘네가 지금 강세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액, 영업 마진율, 캐파 뭐 요런 내용만으로 좀 어렵다. 다른 외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져온 게 요런 공급자 우위 강도랑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ESS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이 어떠한 공급자 우위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4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전 유익했어요. 한번 보시죠.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례 없는 공급자 우위의 산업. 최근에 뭐 이런 논란이 제기됩니다. 조만간 무슨 공급 과잉 사태가 올 것이다. 저는 그건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면 너무 이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에이징 커브라는 걸 알죠. 축구 선수도 에이징 커브가 있고 농구 선수도 에이징 커브가 있습니다. 일정 나이대 되면 예전 같은 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호날두도 보면 33살부터 좀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지금은 중동 리그에 갔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에요. 신체적으로 가장 강하고요. 30대 때 완전 포텐이 터지는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날두나 아니면 뭐 손흥민도 좀 이르긴 한데 손흥민이나 아니면 뭐 기성용이나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런 선수들에게 피크아웃 논란 지금까지 진짜 잘하긴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기업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까지 매출과 이익 되게 좋은데 이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이강인이나 뭐 엘링 홀란 아니면 뭐 음바페 이런 애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성장 수준만 따지고 놓고 보면 아직 애기기 때문이죠. 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기간 동안에 많은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공급 과잉 사태를 우려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급 부족 사태를 우려합니다. 나중에 없어서 몰팔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요. 과거 IT 섹터에서 공급자 우위에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술집은 만약에 가격을 올려도요, 손님들이 그만큼 사 먹습니다. 또 공급자 우위가 뭐가 있을까요? 담배 같은 게 있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급자 우위에 있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값이 옛날에 2천 얼마, 3천 얼마일 때와 지금 4,500원, 막 5,000원 이러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담배가 올라왔다 해서 끄는 사람도 정말 극소수로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렸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삽니다. 물론 뭐 2차 전지가 담배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급자가 철저히 하게 우위에 있는 그런 산업의 가장 좋은 예시가 담배 같은 겁니다.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그 가격 협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올리면 올리는 대로 사야 되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대로 사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공급자가 우리 돈 좀 더 땡겨야겠다 해서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영업이익률 상승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가격을 올려야겠죠. 그럼 이에 맞춰서 수요는 똑같이 들어오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리스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이익성의 어떤 핸들을 공급자가 쥐고 있는 거죠. 기업이 쥐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급자 우위의 근거는 무엇일까? 뭘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줬는가를 보면 총 4가지입니다. 공급 부족, JV와 장기 공급, 그리고 우호적인 가격 계약, AMPC 세약 경제. 일각에서는 2, 3년 내로 2차 전지의 공급 과잉 가능성을 주장을 하는데 SK증권 IT팀의 추산으로는 오히려 2029년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 없어서 못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과 셀 공급사들은 미래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인 수주 계획을 알려올 것이다. 이 말은 셀업체나 자동차 기업들이 양극재 기업이나 전구체 기업들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일부 배터리 조달에는 차질이 발생을 했고 ESS가 특히나 비싸요. 일반 유사 스펙 기준 대비해서 50%에서 100% 정도 더 비쌉니다. ESS 내용은 뒤에 나올 거고요. 아까 29년부터 공급 부족 심화될 수 있다를 근거를 가져오는 게 요겁니다. 빨간 선이 수요인데 그에 대비해서 국내 3사의 공급량을 보면 훨씬 더 부족하죠. 이걸 맞추기 위해선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필요하거나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려야겠죠. 근데 지금 수준으로만 쭉 간다면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가 된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급 과잉 사태와는 다르게 공급 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 우위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는 조인트 벤처와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합작사를 설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둘이 되게 친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근래의 케이스를 보면 최근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 간에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득을 보는 건 에코프로비엠일 수밖에 없어요. JV를 맺었을 때 더 큰 기업보다 더 작은 기업이 이득을 꾀하게 됩니다. 물론 둘 다 이득이에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조달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확실한 수주를 맡아옴으로써 수주장고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거고요. 둘 다 이득인데 방금 말했던 이런 이득점들은 둘 다 좋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미끄러질 때도 있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인트 벤처를 맺게 되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둘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냥 서로 자주 계약하는 사이를 약혼관계 혹은 연애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인트 벤처는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의 공동 목표점을 향해 다가가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물론 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 자체가 한쪽은 억울할 수도 있고 한쪽은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둘이 같이 분담을 함으로써 서로서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한해 주는 거죠. 이래서 더 큰 기업보다 더 작은 기업이 그 조인트 벤처 구조에서 더 작은 기업이 이득입니다. 조금 더 이득을 봐요. 왜냐하면 혼자 부담하기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함으로써 큰 기업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고 물론 지금도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일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IT에서는 굉장히 적은 사례예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것도 별로 없고요. 조인트 벤처도 별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가는 게 삼성은 그냥 사버려요. 기업을 그냥 인수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괜찮게 한다 그러면 거래를 몇 번 해보다가 바로 인수해버립니다.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삼성전자의 터프함이 이득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매매를 할 때 가장 주된 안건은 삼성전자가 눈독을 들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왜냐, 인수당하면 인수당하는 피인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고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IT 쪽에서는 조인트 벤처나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구도로 가지 않고 인수 합병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띱니다. 일단 이러한 조인트 벤처와 장기 공급 계약 구도를 가져가는 게 2차 전지 산업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큰 강점입니다. 자, IT 쪽에서는 장기 공급 계약이 별로 없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공급 계약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0%에서 50% 정도의 캐파 증설이 있었습니다. 반면 2차 전지는 당분간 한 5년 동안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100%에서 300% 규모의 증설이 있을 예정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PER이나 아니면 트레일링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얘네가 조금 더 많은 밸류에이션에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우호적인 가격 계약 동향이 왜 2차전지 산업이 현재 공급자 우위 산업에 속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요게 최근에 나왔었던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글을 보면 광물 가격 추정을 8달러로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가 하락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에코프로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변동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광물 소재 배터리 판가의 연동 계약은 오히려 공급자 우위의 명확한 반증이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진짜 맛집인 A가 있고 그냥 그저 그런 B가 있다고 합시다. 일반 음식점이고 A는 진짜 맛집이에요. 둘 다 떡볶이를 판다 칩시다. 근데 밀가루 가격과 떡 요거 하나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2배 정도 올라서 둘 다 가격을 올려야지만 마진이 남아요. 둘 다 3,000원에 팔고 있는데 A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떡 올랐으니까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합니다. 해가지고 뭐 4,500원 내지 6,000원까지 올려도 사람들은 줄 서서 사 먹어요. 왜냐? 저 같은 놈들이 사 먹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올리니까 아무도 안 가요. 아니 그 맛대가리 없는 거를 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 이러면서 안 갑니다. 그 표지판 붙여놔도 안 가요. 그러니까 최근 광물 시세 하락과 상승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계속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판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매 가격이 광물과 소재 이런 것들의 가격에 대해서 계속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는 판가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A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번엔 제로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이번엔 제로비가 덜 나왔으니까 요 정도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요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도를 보면 불확실성이 공급사가 아닌 고객사로 전가되는 다수의 동향이 감지됩니다. 이건 실제로 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기업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꾸준하게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 리스크가 나왔을 때 고객 또는 고객사들에게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두드리 맞지 말고 이번에 비용 많이 들었으니까 가격 좀 올릴게. 너네도 이거 올린 거 감안해.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판가 가지고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광물 가격이 막 요랬어가지고 얘가 이런다 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되냐고요. 어떨 땐 요 가격에 가져오고 어떨 땐 요렇게 가져오고 요렇게 가져오고 결국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게 요렇게 되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이 평균 가격만큼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 매출입니다. 매출 빼기 코스트 하면 결국 이익이잖아요. 매출을 걱정을 하는 거는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이 코스트 가지고 계속 집착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대박 떡볶이집이 망하냐고요. 이거 너무 비싼 중국산 쓰면 돼요. 물론 뭐 중국산 뭐 재료를 쓰라는 게 아니라 떡볶이집 기준으로 중국산 떡볶이 쓰면 됩니다. 혹은 쌀떡으로 바꾸면 되죠. 여튼 기업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캐파와 매출액, 거기서 마진율을 얼마나 땡겨 먹냐지 이 판매 단가에만 집중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2021년부터 배터리 셀업체들과 셀업체와 자동차 고객사들은 광물 시세와 판가 연동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 내용은 셀업체 기준으로 언급이 되는 거고요. IT에서도 수요자들이 불확실성을 공급사와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사는 손실이 커졌을 때 일시적으로 수익을 보전을 합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계약 구조인데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결제 시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공급 구조를 바꿔달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가격 인하를 저항하기도 하고 박리담회보다는 좀 고수익성 수주를 많이 맺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IT 업체들에겐 너무 만연한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냥 오히려 공급자 우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 판가 연동 계약은 오히려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아니면 양극재 업체들이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걸 가지고 까는데 까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공급 우위를 증명하는 내용들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MPC 세액 공제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IRA랑 뭐 CRA 이런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과거 영상에서도 그렇고 글로도 많이 썼으니까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IRA가 당장에는 이거 적응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었는데 잘 적응할 수 있고 수직 계열화 잘 돼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죠. 중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IRA 덕분에 국내 기업들 오르는 동안에요. 북한이란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많이 박살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ETF 같은 것들은 연초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막 25%에서 35%까지 빠졌더라고요. IR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세액 공제였죠. 자, 여기까지가 왜 현재 국내에 있는 배터리 산업이 공급자 우위 산업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였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뭐 공급 과잉 상태가 올 수도 있다, 혹은 뭐 광물 판가가 어떻다, 내지는 뭐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요, 유튜브가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나 돌아요. 물론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제 정보가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의견도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내 의견을 고수하고 내 어떤 곤조를 지키는 게 진짜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게 더 훨씬 더 시장에서 이쁨 받는 걸 압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좋은 건 좋다라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는 별개로 내가 내 말들을 이 시장에 던지고 있으니까 그 말들 자체는 나의 색깔만 입히자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근데 요즘 보면 자기만의 색깔이 아니라 너무 감정적이거나 타인의 색깔을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혹은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동요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솔직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잔파도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김현수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혹은 뭐 증권사에 대해서 제도권에 대해서 불만감을 가지고 막 화가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땐 그랬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정말 하나의 이벤트 줄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결국 이 시장에 남아있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이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놓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결국 투자입니다. 막 여기저기 정보에 치이면서 혼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스스로를 그 스트레스 덩어리에 몸을 집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기준을 잡고 강하게 제 소신을 잡고 제가 할 말들을 다 할 테니까, SK증권에서 이번에 나온 리포트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래는 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초반부에는 IT와의 밸류에이션 비교, 그리고 요번 거를 왜 강점이 있는지, 공급자 우위가 생기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다음 게 사실은 ESS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ESS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산업 자체가 지금 내가 EV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ESS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어떤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바로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웬만큼 최근 나왔었던 뭐 판매 단가나 아니면 뭐 공급 과잉 사태에 대한 우려들 등등, 이제 2차전지 산업의 부정적인 면을 비추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반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SK증권에서 제공하는 본 리포트는 뭐 제가 따로 뭐 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저한테 광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있길래 읽는 겁니다. 읽고 요거를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해설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는 꽤나 퀄리티가 높은 리포트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리포트여가지고 이 정도면 돈을 내고라도 볼만하다 싶었습니다. 리포트가 회원 전용이라서 이거 계좌 개설하고 아니면 뭐 로그인 해야 되는지, 아마 로그인 하거나 계좌 개설을 하셔야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공유드리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정도로 내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